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네. 우리 핑크색 옷을 황태순 입은. 보좌관을 한번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행 부회장 모시려고. 네. 그거는 농담이고요. 황태순 위원이 지금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자꾸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네. 어쨌든 잘 됐습니다. 그 덕분에 네. 우리 김행 부회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대타입니다. 대타.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저는 오늘 넥타이를 조금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밝은 분위기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할 건 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참 활동하고 있죠. 크게 보면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선 작업 아주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정책 상당히 가장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 안보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한 달여 남은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특별 사면 중에서 생계형이라든지 또 좀 빨리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의 사면은 바람직한데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최측근인 최측근도 아니죠. 바로 친형인 이상득 부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포함한 최측근 인사들 지금 비리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인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별 사면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손 털고 가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문제도 같이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인수위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먼저 이 지금 사면 이야기가 바로 지금 불거졌으니까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명박 대통령 친형,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 이명박 정권의 최고 권력 실세였죠. 상득, 우시중이라고 할 정도였죠. 두 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동기생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댔던 분이죠. 그걸로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씨 이런 분들 또 거기다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이명박 정권 출범의 이른바 공신이라고 하는 분들 거기에 보면 좀 갸웃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이 중간에 1심 끝나고는 다 항소를 포기하고 또 2심 끝나고는 상고를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게 과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특별 사면을 받으려면 일단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형이 확정돼야지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 아니냐 상당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며칠 전에 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합의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임금도 새 임금도 즉위하면 옥문을 열어젖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이렇게 대통합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측근 비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이고 비리의 재판인가 이런 비판들이 상호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행 부의장님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냥 네. 문제 제기 네.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네. 무슨 이야기 좀 먼저 한번 지적하시고 싶습니까? 아니 그 이명박 대통령 말이에요. 네. 네. 그분은 어떻게 5년 내내 마지막 한 달 남은 시점까지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이명박스럽다. 역시 이명박이다. 참 명박스럽다는 말을 마지막까지 정말 꼭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게 식구 통합이지 무슨 국민대 통합이에요? 아니죠. 식구 통합이지.
특히 자기 뭐 가족이나 같은 사람의 비리인데 그렇죠. 그거는 자기 사면이지 국민 사면이 그렇죠. 아니죠. 아니 근데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심, 2심에 상고를 하면 항소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직전에 사면을 주기 위해서 법원도 다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다 짜고 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확실합니다. 예, 임기 딱 한 달 전에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났는지 다 그것도 끝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상득 부의장만 아직 1심 선고가 안 내려졌는데 그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내려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1심 구속 만기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딱 일치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이 일치합니까? 그것도 권력 서열 1, 2, 3, 4, 5 이런 분들인데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합니까? 다음 달 초에 1심 확정되면 상고 안 하면 그냥 사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사면 대통령이 그냥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마음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한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한 규정이 뭐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그냥 볼 때는 돼요? 대통령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그 정신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말 국가와 국민의 눈과 그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지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그리고 또 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분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죠. 당선인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했던 것 같고 했죠 그때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 그 새 임금이 탄생하면 옥의 문을 열어준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도 하나 틀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뭐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그거는 늘 새롭게 그 등장하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래요. 옛날에 왕도 누가 물러나는 왕이 그거를 해줬으면 하고 은근히 또 양수겹장으로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해야지 왜 이명박이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했으면 했겠어요 저거를. 근데 박근혜 당선인 그런 거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 했겠냐고요. 지금 법질서 사회안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대표 시절과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 줄곧 이야기한 게 사면 특히 권력층 또 재벌 비리 사면 그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법질서가 서지 않는다라고까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할 이유 아마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정봉주는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죠. 도대체 그것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다 살고 상대는 다 살려놓고 자기 식구는 빨리 나가라 그러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거기서 저 장발장 같은 경우는 그 조카 아이한테 굶는 조카 아이한테 주기에 빵 한 쪽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계형이죠. 생계형 작범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풀어줄 이유가 있죠. 참 좋죠. 그리고 또 저런 거에 왜 그 사람 너무나 죄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그 딸린 식구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뭐 부부나 뭐 이렇게 같이 혹시 범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만 일단 살리죠. 그렇죠. 나머지 식구 살리라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저기 점잖게 물러나실 분이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저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BBK에 그 판결을 내렸던 이동욱 헌재소장. 헌재소장. 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정자죠. 내정자죠. 그리고 또 이제 검찰총장 뭐 지금 그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권재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갔죠. 근데 그 헌재소장하고 그 법무장관도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2달도 안 남았는데 본인이 그 끝까지 인사권을 그 중요한 자리를 해야지 돼요. 그 당선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동욱 헌재 소장은 아마 의견은 물어봤을 거는 같은데 이 대통령이 아마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아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원칙도 중시하니까 어디까지나 현재 대통령 인사로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면 아마 끝까지 반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본인이 있습니다. 알아서 네. 후임자가 네. 그 할 수 있도록 임기 말에 그 임명은 최소화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박 당선인 쪽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마 이것도 일단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 박 당선인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 먹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권재진 장관이 마음 먹고 그 후보 추천하는 것을 몇 배수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 자기 중심으로만 골라서 해놓으면 누구를 하더라도 어떤 그쪽 현 정권 관련되는 인물이라면 그 참 난감한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중수부도 없애겠다고 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려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자기 스스로의 그 개혁을 해야지 될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 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임기 말에 대통령이 한다는 그게 것도 2달 정도 걸린다고 아마 MB 쪽에서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2달이나 걸린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당선인 쪽하고 이 얘기를 하고 당선인 쪽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시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 논리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시작한 건지 만약 그 후자라면 그건 문제가 많죠. 그쵸. 검찰총장이 5대 권력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금 개혁 대상입니다. 최고 제1개혁 대상이 검찰인데 그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만들었던 바로 장본인 현 정권이 그걸 또 임명하겠다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대 강뭐 등등등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원전 계약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결국 자기 사람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까지 무슨 확인해 줄 누구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연 당선인 쪽하고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의견을 서로 수렴하기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정도라면 그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면 복권을 그러면 당선인이 새 임금인데 임태희 전 비서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같이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박 당선인이 결코 동의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그 부분 작년 말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을까 하는데 제가 그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마 특별사면 이야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했다면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꺼냈을 것이고 박 당선인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격상 그런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가령 이야기를 지금 요번에는 어쨌든 분명하게 의사타진을 하겠죠. 워낙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박 당선인 답변 안 했을걸요.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선한 의지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다 사면하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 특별 사면 경우는 자기 사람 사면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사면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친정을 사면한 건 자기 사면한 자기 스스로 잘못해놓고 내가 사면한다. 이런 지금 오류가 여기 지금 발생하고 그게 권력형 비리잖아요. 더더군다나 생계형도 아니고 권력형이고 그리고 그 권력형 비리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100%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사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근데 이거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임태희 시장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거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무슨 대통합입니까? 이게? 지금 인수위 쪽도 좀 아주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 네.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조윤선 대변인이 박당선인의 반응을 물으니까 박당선인 뭐 대답이 없다. 뭐 의견을 말씀하신 게 없다. 뭐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조율이 안 된 거죠. 조율이 안 된 것이고 네. 답변을 당연히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국민과 언론이 떠드는 수뿐이에요. 네, 뭐 좀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사면을 한다? 사면을 하면 다음에 더 큰 우할이 닥칠 수도 있다. 이게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역풍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뭔가를 교묘하게 뭔가를 좀 수를 써보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게 역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있는 규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악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로 이게 비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이 섭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 사면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 MB 정부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 조사하자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뭐 4대강이 됐든 예, 원전 사업이 그러면 됐든 더 민심이 악화되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민심이 그러니까요.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래로 막을 것을 뭐 호미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고 그런 거 있죠. 네. 오히려 이럴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 살도록 그냥 놔두고 나머지를 다 풀면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거를 오히려 조금 더 봐줄 수도 있는데 그게 반대로 만약 간다 이러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늘 옛날에 그 자기 주변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남한테 관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이제 사면을 진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당선인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이에요. 오히려 자기 최측근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면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좀 동정심이 일면서 뭐 나중에 박 당선인이 개통되고 난 뒤에 임기를 뭐 한 70% 이상 채웠을 경우 사면 이런 거는 혹시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기분이 언짢은 거는 그 사면을 예상하고 남은 임기를 이 스케줄을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나 뚜렷합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거의 단정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권력 서열 1, 2, 3, 4, 5에 거의 해당하는 분들이 똑같이 지금 시점에 형 확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잡혀갈 시점도 그렇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나 나오는 반응도 그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물으면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보자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임 중에 싸게 치르고 나가라. 뭐 아마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이번에 털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다 사고 나가면 되죠. 뭐 다음 정권에 부담을 던다? 다음 정권이 거기에 왜 부담을 가집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 그걸 왜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박근혜 친척이에요. 그래.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뭐 MB 정권 시절에 무슨 뭐 MB 정권과 뭐 어떻게 뭐 좀 뭐 유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부담이 됩니까? 오히려 제일 견제받았던 사람이 당선인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꾸 사면을
하려는 어떤 명분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근데 도대체 어떤 거 하나도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요는 한마디로 명박스럽다. 네, 명박스러운 거죠. 그게 뭐예요? 인식이 어쩌면 그럴까라는 아니 그거 생각이. 저는 임태희 비서실장도 적극적으로 큰 꿈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특정 정치 권력 집단에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권력을 잡으면 또는 잡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상식을 떠나서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니,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어쨌든 합리화시키려는 말들이 나와서 참 우습기도 하고 참 이거 개탄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랬습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 그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후보였지 않았어요? 후보였지요. 예, 그래서 예. 대통령의 꿈도 갖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거 있거든요. 인물 자체로는 가능한 인물인데 근데 저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예, 저런 식으로 하면 글쎄요, 그걸 우리가 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의리? 근데 의리는 이런 경우는 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 곤란하면 권력 담합이죠. 정 곤란하면 뭐 아예 침묵을 하든지요.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더 잘하려면 국민 앞에 과감하게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네.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은 그래갖고는 이제 도저히 아닌 것 같고 네, 서울시장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트위터 상에 보면은 각계 좀 그 이름께나 날리신 분들이 저 엄청나게 질타를 쏟아붓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여론이 들릴까요? 임금님 기가 당나귀기라 들리지가 않나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누가 뭐래도 뭐 그렇게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결국은 같은데 이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사유화죠. 네, 네. 사유화죠. 네. 사유화인데 사유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네. 왜 내가 국민으로부터 내가 선출을 받았으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권한 행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식구들을 면접을 주면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거니까. 하나만 생각한 것이죠. 네. 하나만 단순 논리,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법이 잘못되면 당연히 수사도 받아야 되고 국민의 질타도 받아야 되고 뭐 탄핵 소추까지도 뭐 현실성은 약하지만 뭐 다 있습니다. 뭐 그걸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니 정봉주는 왜 다 살리냐고. 그 사람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말 잘못한 건데. 정봉준 더더군다나 이건 무슨 부패형 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형 비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치에 관한 이야기도 그 안에는 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끝까지 다 살렸습니다. 네. 그것도 그 정봉주는 10년간의 피선거권 제한도 선거권까지 제한했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정봉주도 있고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친박계 섰던 인사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정치권 피선거권 박탈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청원 대표. 네. 곽성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말한 걸 가지고 결국은 징역형도 일부는 살리고 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5년, 7년, 10년 막 이렇게 갔습니다. 예. 이거 그 기준을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 여기 MB 권력 서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확정된 형량을 한 몇 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네네. 네. 아무튼 참 사안의 경종을. 더 얘기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이거는 네. 진짜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요. 네. 저는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앞에 먼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또 우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좋은 미래를 위해서도 이 과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과거 정리 이야기 지금 했고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해보죠. 지금 인수위 활동을 보면 크게 정보 조직 개편 하면서 지금 인선, 총리 인선, 강요 인선 지금 한창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 그리고 뭐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하는 부분들, 뭐 청년 정책들 뭐 이런 걸 합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 큰 골간의 변화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부처가 3개가 더 생기죠.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야 했던 거 없어진 거 이건 다시 살리는 뭐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거 뭐 부활시키는 부분, 해양수산부 부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스마트 시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런 부분들 한 3개 정도는 생기는 게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라고 이 각 부처들의 칸막이가 심하니까 이렇게 좀 총합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아마 청와대의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뭐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또 어떤 경제부총리로 해서 이 경제부처는 통할 관리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번에 총리에게 강요 추천권을 3배수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 인선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 지역 우선이냐, 뭐 능력 우선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은 뭐 능력 우선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지역 부분은 이미 그 부분은 다 수렴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아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특히 MB 정권은 더 그랬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관들까지 다 컨트롤을 다 했습니다. 장관은 청와대에서 뭐가 내려가면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 집행하는 역할에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청와대 비서실은 최대한 슬림화하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도 어느 정도 준다는 건데. 자, 우선 이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할 점은 없을까? 네. 뭐 이런 점들. 김행구 의장님 좀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책임 총리자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간 이제 만인지상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죠, 그냥. 것이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JP라는 막강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때 이해찬이라는 막강한 총리가 있었죠. 그런데 DJP 연합은 결국 3년 정도 돼서 완전히 왼수가 돼서 헤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권력이 둘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는 너무나 막강한 이해찬 총리가 실세로 등장하는 바람에 국정을 좀 전향한다. 오히려 그런 또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 물러난 다음에 한명숙 씨가 있죠. 그렇죠. 오히려 가장 부드럽다 그럴까? 유명무실한 총리로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세 총리를 두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권력은 둘로 나누는 게 속성상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책임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금 5년 내에 지금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내에 자기의 국정 철학을 반이라도 집행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물러나야지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역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죠. 네. 하다못해 운전기사까지 다 바꾸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로 가죠. 권한을 나눠주면 책임도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총리와 장관의 임기가 얼마나 될지 모를 텐데, 뭐 일례로 1년도 못 가는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모든 인사권을 주면 그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 네. 그런 또 두고 그런 문제도 나오나요? 발생하겠네요. 만약에 책임을 물어서 일찍 경질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네. 좀 부처에 좀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겠군요. 네, 그런 그리고 부분도 또 있겠네요. 아니 그게 장단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거든요. 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그런데 장관이 오면 올해 어차피 뭐 1년 길어야 1년 있을 테니까 그 업무 파악을 잘 못하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행사를 돌린대요. 네. 바깥에 외부 행사 이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행사를 돌리다가 그냥 행사 끝나다가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료들이 그 장관 다루는 법이죠, 그게. 네, 그런데 예컨대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장관 인선이 제대로 못 될 경우에 그 장관이 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지금 같은 공무원의 철밥통 상황에서 줄 수 있을지도 네. 참 의문이에요. 사실 관료들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료에서 이 장관이 나오면 뭐 사실 뭐 자기들끼리 좀 편하게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면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악이 잘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식으로 외부 행사로만 막 돌려버리면 네. 실제로 안에서 뭐 이 일을 제대로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부 장관을 관료들이 돌려버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출신들 다 그냥 제일 쉬운 경우 아닙니까? 그냥 좀 둘러먹기. 저도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교수 출신들이 개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관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관료를 움직인다.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네.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전문성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이 아닙니다. 조직을 움직일 그렇죠. 때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과연 교수 출신이 장관을 제대로 해낼까? 관료들을 제대로 장악을 할까? 전 약간 회의적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과 인사권까지 다 준다. 네. 이런 것도 그 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컨대 그럼 내부에서 발탁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무슨 사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뭐 아주 암투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뭐 예컨대 우리 뭐 이현재 사단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단. 네, 사단이 생기는 거죠. 정부 부처에 보면 우리 사회 다른 조직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부 부처 안에도 그 라인들이 큰 라인들이 몇 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경제기획원이면 뭐 경기고 출신, 뭐 또 뭐 경남 출신, 네네. 광주일고 출신 이렇게 세 갈래로 딱 나눠서 모든 인사할 때도 어떤 안배 비슷하게 들어가고 한 번은 누가 잡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더 이제 굉장히 그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안 하면.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냥 MB가 했던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관장하면서 가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그거를 방향과 내용을 엉뚱하게 가면은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고 좋게 가져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의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 책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는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게요. 예컨대 이제 그 중임제 같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까지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못 나오겠죠. 하여튼 본인은 나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오려고 하겠죠. 그것도 온갖 짓을 다 하겠죠. 근데 안 근데 되죠. 이제 대통령 책임제이면서도 대통령을 선거로 다시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여하튼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그 총리와 장관한테 그 책임을 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강원 대통령 권한 제도의 폐해도 있고 또 그 반대의 폐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운영의 문제다. 전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의 생각과 의지, 그 철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중요한 제도보다는 네. 그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책임 장관 시켜놓는다 그래놓고 뭐 잘 모르는 전문가이지만 어떤 교수나 딱 갖다 놓으면요 공무원들이 다 둘러먹잖아요. 예. 그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MB 대통령이나 그 전임 대통령들이 잘했으면 그냥 그 좀 강한 대통령제가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고, 지금 대통령은 당선인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잘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워낙에 뭐 원칙과 신뢰하는 내용들이 잘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또 좀 그냥 책임지고 다 한번 해보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예단할 수가 쉽게 없으니까.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네요. 보면 네네. 책임 그래도 책임 장관제가 내부에서 발탁되면 진짜 옛날 무슨 A 사단, B 사단, 뭐 경기고 사단 그거 생긴다니까요. 그런 문제도 그 있고. 거기 가서 다 줄 서고. 제일 좋은 건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을 관료들이 또 이게 사보타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장관 들어오면 사보타지를 해가지고 외부 인사가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관료들이 마음 먹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재벌 정책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재벌들이 투자 안 하고 고용 안 해가지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서 결국 정권이 손들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료와 재벌이 결탁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좀 효율과 정말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저희들이 뭐 거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딱히 바로 직접 답은 없지만 그런 지금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보는데, 글쎄요. 그래도 뭐 좀 일단 책임과 권한은 일단 주고 최대한 잘 하도록 좀 독려도 하고 평가도 하고, 견제와 감시 또 평가 시스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오죽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도 권력 분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 대통령이 이해찬에서 한명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왜 그때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선택을 했을까요? 여성부 장관이었죠. 그 직전에.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김영구 그분이 무슨 기자께서.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여성부 장관이었죠. 한명숙. 여성부 장관 했고 환경부 장관도 한번 했던가요? 그건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고 여성부 장관은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냥 총리로 가셨죠. 뭐 그런 등등의 예컨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은 뭐 외치만 하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긴다. 이게 일종의 그 의원 내각제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책임 대통령제에서 맞는 건지 또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게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제 시정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의 내용과 틀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총리와 장관들에게 그러면 권한을 분산하고 그 대신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과연 우리 제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생기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인수위가 그 작업하는 거죠.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권한 책임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을 또 높일 것인가. 그래서 이 어떤 컨트롤 타워 묶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 묘안을 잘 짜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 나쁘다 또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네. 아니다. 저는 그 책임 총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에게 내각 그 추천 인사 3배수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100% 그렇게 한다면 총리가 3배수 해서 올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할 필요 없죠. 그 중에 하나 임명하는 게 골라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요.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총리가 그냥 무조건 자기 사람만 세 사람 해서 올려버리면 형식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래서 또 이제 그거는 갈등이 나죠. 그거는 좀 조율 그거 조정이 필요한 것 기억나세요? 같습니다. 예. 이회창 총리가 그 YS하고 그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틀어져서 네. 둘이 싸우고 난리치고 네.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상황? 예, 그랬죠. 그때 어땠었죠? 뭐 결국은 이회창 총리의 어떤 약간 무리한 네. 무리한 그 모습 아니었나라고는 봅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그때 총리 제청권 인정 안 한다고. 네, 예. 재청권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 헌법에 약간 지금 모순이죠. 원래는 대통령제 근간인데 네. 거기에다가 또 조금 보완을 한다고 내각제 요소를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된 게 지금 그 두 가지가 더더군다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총리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꿈이 있다. 이러면은 대개 이제 이회창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재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때도 이회창 총리도 그 YS 치고받고 나서 지지율이 빡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인기 없는 올라갔죠. YS를 예. 침으로 인해서 그런 식의 그 정권의 불안정화, 권력의 불안정화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꾸로 결국은 승리는 누구였어요? 그때 이회창의 지지가 대쪽 총리 뭐 이러면서 올라갔죠. 네. 그때 대쪽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대쪽 판결, 대쪽이라는 이야기는 고전에 이제 뭐 법관 시절에 네. 나왔던 건데 역시 정부에 들어와서도 아는 거 보니까 대쪽이다. 네. 뭐 그거 인기 떨어진 YS한테 제대로 각을 세운다. 예, 뭐 이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또 네. 옆에서 또 대쪽이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본인은 차기 대선에 그 출마 생각이 있었고 출마 생각이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5년 단임제인데 저는 미국 같이럼 4년 중임제라면 또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좋기로는 운영만 잘 된다면 그런 정말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잘해가지고 차기 또 뭐 대권 후보가 양성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자칫 그게 너무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되면 지금 말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인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그 기준은 반드시 지금 모든 것이 이명박 기준인데 대통령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합 차원에서 지금 그 권력 서열 5위 예. 측근들을 다 통합 사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먼저 그러면 먼저 자기 측근 제외한 분들 먼저 다 사면하고 자기 아니 측근은 이분들은 그냥 끝까지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측근은 다음 대통령이 뭐 그러면 또 해주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놓든지 뭐 그러는 게 좋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리의 그 강요 3배수 추천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총리가 무조건 다 골라서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검증이고 이런 시스템도 다 총리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 그 총리한테 모든 걸 다 준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총리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뽑았지. 그러니까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네. 뭐 저 당선인 정무팀장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후보군들을 갖다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네. 주기만 한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보죠. 우리가 대통령제인데 근간은 네. 헌법에 그 대통령이 어떤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이 뽑은 것이고요. 거기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간 건 뭐 곁다리로 그냥 좋다 그러니까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상황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중시하자 하면 이게 좀 거꾸로 되는 상황이 지금 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은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예. 국회의원들 장관 겸직도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장관하고 싶어서 난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 의원내각제 하자 그러고. 예. 사람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람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이 지금 인수위원들 보니까 그 옛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주 중용했던 인사들의 2세가 일부 들어 있고요. 네. 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와 유경수 여사의 영자를 딴 정영회라는 네. 정영사라는 기숙사가 서울대학에 있었습니다. 네. 지방 출신의 어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데 그 출신들이 또 일부 들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에서 유신이 2세를 지금 기용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출신은 그렇긴 하지만 단순하게 아버지가 누구라고 해서 출신이 어디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당장 평가하는 건 좀 빠르지 않느냐. 이건 저는 봐야 되지 그걸 않느냐.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전문가를 뽑는다더니 유신 2세.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예, 뭐 결국은 유신 2세. 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편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첫째는 그저 제목을 섹시하게만 뽑아내려고 네, 하는데 그러면 큰 지금, 오도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다 여하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컨대 그분들이 뭐 서울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세요. 그럼 서울대 교수를 갖다가 유신 2세라고 뽑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는 유신 2세라는 말로 그게 낙인 찍는 거. 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러면 노무현 네. 참여정부 때 장관 지낸 사람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에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참여정부 2세들 다음에 쓰지 말아야겠네. 진보 정권에서. 탄돌이 출신들 다 물러나야죠. 그리고 네. 쓰지도 말아야죠. 쓰지도 말아야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그 공과가 있지만 여하튼 그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내려졌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을 친일파 2세가처럼 우리가 지금 친일파 2세 이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건 하지만 예. 친일파 2세라고 해서 취업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건 연좌제지요. 그건 연좌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 부모가 어땠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오고 또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써야죠. 따지면 참여정부의 조기수 홍보수석도 친일파의 아주 직계 손녀 아니에요? 이정희 대표도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창씨개명 했을걸요? 제가 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때 신기남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친일파의 자손들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현재에 평가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해야지. 네. 지금 뭐 2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유신 같습니다. 2세라는 우리가 그 옛날에 왜 북으로 가신 분들의 자손들이 연좌제로 저 국민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아버지가 북으로 가갖고 아주 고통받고 취업도 못하고 이런 친구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좌제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친일 재산에 환수해야죠. 그런 거하고는 그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저는 이제 친일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니까 별개로 치고 그렇게 따지면 필패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다 쓰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금 대화합 차원에서 여야 구분 없이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인지 아닌지 따지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그 유신 2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형사는요. 저희 회사에도 정형사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늘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갖고 정형사 장학금을 못 받았으면 학교 못 다녔대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다니까요. 호남에서 올라와갖고. 호남에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정형사의 혜택을 받고도
결국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대요. 다닐 수가 없어갖고. 등록금 국립대학 등록금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그런 또 낼 것들. 수가 없어갖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정말 옛날에 보릿고기였습니다. 아무런 수입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학비를 낼 수가 네, 없습니다. 학비가 낼 수가 책도 못 없습니다. 삽니다. 네. 버스비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그때 그 정영사 기숙사에서 자기 별명이 그 저기였었대요. 뭐지? 뭐라 할 때? 너무나 많이 먹는다고 무슨 머신이라고 그랬. 무슨 런더리 머신이라 했나? 아무튼 모든 걸 다 먹는다고. 론드리 머신. 네, 왜냐면 거기 그때 저기서 주는 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머지는 마쳤다. 그분은 신장도 제가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네. 신장도 크고 한 거 보니까 참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호남에서 예비고사 1등해서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장학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숙사만 지원을 해준 거고 네. 나머지 학비 서울대 등록금은 전부 다 가외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래갖고 학비 겨우 냈는데도 3학년 되니까 도저히 학비 조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와서 그 전라도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도 보태줘야지 돼갖고 어려웠었대.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영사가 역할을 했었고 지방의 천지들 그리고 또 거기 출신들이요. 지금 MBC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그분도 거기 출신이죠. 그리고 안철수도 거기 출신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가 거기 출신이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몰라요. 네, 저희 회사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끝에 두 번째 기수인데 마지막 기수가 안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전 후보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성적이 우수하니까 들어갔나 보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중이었고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였던 누구죠? 이번에 왜 문재인 지지한 국무총리 정운찬 씨. 정운찬 씨도 그렇죠. 거기 출신이죠. 그거는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들이. 그것을 자꾸 무슨 특혜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취지가 여야에 많아요. 그럼요. 취지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펼쳐지게만 하면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그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 우리 모두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영사라는 그 기숙사에 혜택을 준 사람들이 그때 박정희 유경사를 지지해서 준 게 아니라 서울대학을 들어온 사람 중에 지방에 있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인 혜택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요로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연결이 또 된 거죠.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봐야지.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해서 이름은 또 왜 그러면 대통령과 그 영부인 이름을 해갖고 하필이면 그렇게 지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지금의 시대 인식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물론 그게 꼭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게 크게 문제다라는 인식은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박정희 저희 회사의 그분이 79학번인데요. 3년 때 그 군대를 간 이유가 박정희가 79년도에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그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도 있군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그 혜택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거처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고등사범학교 또 국립 정치학교 이래가지고 이른바 천재들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극히 소수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결국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제대로 제 취지대로 가는 것이냐, 그 취지가 정말 맞느냐,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딴 뜻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면 그건 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세계일보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부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수에 들어간 사람과 관련해서 그 대를 이은 인연
이런 정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뭐. 네. 그렇지만 그걸 갖다 유신 2세를 유신 2세라고 타이틀을 뽑았는데 그건 좀 전문성이 전문가 우선으로 뽑았다더니 결국은 유신 2세 예.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정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식의 신문 기사를 뽑는 거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현재까지 보면 박 당선인이 정말 그런 어떤 취지로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인수위에도 그 농공 행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때 쓴 사람들 하나도 못 없죠.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도 없고. 그 전문위원들 다 없애고. 나중에 역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분위기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의도에서는 예. 죽 서서 개줬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때 고소한 사람 따로 있고, 저기 차지한 사람 따로 있다고. 글쎄요. 뭐 그 토사구팽이 전형이라고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엎드려 있는 판에. 그래서 하여튼 참 이명박 정권하고 너무나 지금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들도 어떨 때는 조금 이거 평가하기가 이게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야당도 뭐 성공한 저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 보면 일단 현재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저 지엽적인 걸 가지고 보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 큰 틀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의견들을 피력하는 게 뭐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폴리토크는 특별 인사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 황태순 의원하고 삼자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티즌 여러분들 새로운 또 분위기를 한번 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